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를 꼽으라면 어디일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스페인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최강국 미국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작은 섬나라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작은 땅이 어떻게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며 2000년에 걸친 잉글랜드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국의 땅은 처음부터 섬이 아니었습니다. 약 12,0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불어나 도거랜드라 불리던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대륙과 완전히 분리된 섬이 되었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문화적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농업 기술이 기원전 4000년쯤 이 땅에 전해졌고 그 유명한 스톤헨지도 이 무렵 세워졌습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이곳에는 켈트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기원전 55년 이들의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끄는 로마 군단의 침입이었죠. 당시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장악한 최강의 제국이었고 갈리아 지역을 정복한 카이사르는 다음 목표를 해협 너머 브리타니아로 정했습니다. 처음 시도는 해안 상륙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더 큰 규모로 재침입해서 템즈강 북쪽까지 진격했죠. 그럼에도 로마군은 영구적인 거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100년 후인 서기 43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본격적인 정복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수십 년에 걸쳐 로마 군단은 브리타니아 전체를 점령했고 런던과 요크 같은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는 약 4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디카 여왕이 이끈 데발란 같은 저항도 있었지만 대체로 로마식 문명이 이 땅에 뿌리 내렸죠.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쌓아 북쪽 스코틀랜드 부족들을 막아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입니다. 5세기 들어 로마 제국이 약화되면서 407년 마지막 로마군이 브리타니아를 떠나게 됩니다. 로마군이 떠난 자리를 채운 건 게르만족이었습니다. 앵글족, 섹슨족, 주투족으로 불리는 이들은 처음엔 용병으로 왔다가 아예 정착해버렸죠. 이들이 바로 앵글로 섹슨족입니다. 켈트족을 서쪽으로 밀어내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심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가져온 언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앵글로 섹슨족은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비슷했어요. 7세기경엔 이스트 앵글리아, 에섹스, 켄트, 서섹스, 메르시아, 노선부리아, 웨섹스라는 7 왕국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8세기 후반 앵글로 섹슨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이킹이었죠.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을 시작으로 북유럽의 용맹한 전사들이 해안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약탈이었지만 865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어요. 거대한 바이킹 군대가 정착을 목적으로 침입한 거죠. 이들은 차례로 노선부리아, 이스트 앵글리아, 메르시아를 점령했고 마지막에 웨섹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영웅이 바로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878년 에딩턴 전투에서 바이킹을 크게 물리치고 잉글랜드 동부의 데인로라는 바이킹 거주 지역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죠. 알프레드의 후손들은 점차 바이킹 점령지를 되찾았어요. 그의 손자 아델스탄이 927년 마침내 잉글랜드 전체를 통일하며 최초의 잉글랜드 왕이 되었습니다. 937년 브루남버 전투에서 스코틀랜드 바이킹 연합군을 물리치며 왕국의 독립을 확고히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세기 말부터 덴마크 바이킹들이 다시 침입하기 시작했고 한때 크누트 대왕의 통치 아래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북해 제국의 일부가 되기도 했죠. 1042년 웨섹스 왕가가 에드워드 참외왕과 함께 왕위를 되찾았지만 그가 후계자 없이 죽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066년은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되었어요. 해럴드 고드윈슨이 왕위에 올랐지만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과 노르웨이 왕 헤럴드 하르드라다가 각각 왕위를 주장하며 침입했습니다. 헤럴드 왕은 9월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노르웨이군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가 윌리엄의 노르망군과 맞서야 했죠. 10월 14일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헤럴드 왕이 전사하면서 앵글로색슨 시대가 막을 내리고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복자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앵글로색슨 귀족들을 노르만 귀족들로 교체했고 프랑스어가 지배층의 언어가 되었죠. 둠스데이 북이라는 토지 대장을 만들어 왕국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잉글랜드의 운명은 프랑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많은 영국 귀족들이 해협 양쪽에 영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12세기 중반 헨리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플랜트저넷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서부 프랑스의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안주 제국을 건설했어요. 하지만 프랑스 왕과의 갈등으로 대륙 영토를 대부분 잃게 되고 강력한 귀족들의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존 왕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며 왕권이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훗날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에드워드 1세는 웨일스를 정복하고 스코틀랜드까지 지배하려 했어요. 하지만 윌리엄 월리스와 로버트 브루스 같은 영웅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에드워드 3세 시대엔 프랑스와 100년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크레시와 푸아티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곧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흑사병이었죠. 1348년 잉글랜드에 상륙한 이 전염병은 불과 2년 만에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흑사병의 충격으로 사회 전체가 흔들렸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살아남은 농민들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세금만 올렸죠. 결국 1381년 와트 타일러가 이끄는 농민 반란이 터졌습니다. 반란군이 런던까지 점령했지만 결국 진압되었어요. 헨리 5세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재개해서 1415년 아젠쿠르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그의 이른 죽음으로 상황이 역전되어 어린 헨리 6세 치하에서 잉글랜드는 프랑스에서 거의 모든 영토를 잃었습니다. 1453년 100년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부터 장미 전쟁이라는 새로운 내전이 시작되었죠. 요크가의 흰 장미와 랭커스터가의 붉은 장미가 왕위를 놓고 30년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1485년 보스워스 전투에서 헨리 투더가 리처드 3세를 물리치며 튜더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크가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서 두 가문을 통합했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했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도 들어왔고요. 헨리 7세의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처음엔 희망적이었지만 남성 후계자에 대한 집착으로 꾼이 되어갔습니다. 캐서린과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자 아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어요. 영국 국교회를 세우면서 종교적 혼란이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6번 결혼했지만 원하는 만큼 아들을 얻지 못했고 1547년 죽을 때까지 아내들을 처형하거나 이혼하기를 반복했죠. 외아들 에드워드 6세는 어린 나이에 죽었고 이복누이 메리 1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메리 여왕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개신교 개혁을 되돌리려 했어요. 약 280명의 개신교도를 화형에 처해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었죠. 다행히 그녀도 후계자 없이 죽어서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는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어요.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국내를 안정시키고 인구도 5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문학가들이 활동했고 월터 롤리와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모험가들이 신세계를 탐험했어요.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며 해양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도 결혼하지 않고 후계자 없이 1603년 죽었어요. 왕위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에게 넘어가면서 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었죠. 제임스 1세는 두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각각은 여전히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1605년 가이 포크스의 화약 음모 사건처럼 가톨릭 교도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 버지니아와 인도의 최초의 영구 식민지를 건설하며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았어요. 하지만 제임스와 의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 때 정점에 달했어요. 찰스 1세는 의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1642년 내전이 터졌습니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원두당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올리버 크로웰이 이끄는 신영군이 승리하면서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웰이 죽은 뒤 1660년 찰스 2세가 복이 되면서 왕정이 부활했어요. 찰스 2세 시대에는 1665년 대역병과 1666년 런던 대화재라는 큰 재앙이 있었지만 과학과 예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자여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어요. 결국 1688년 명예혁명으로 그의 딸 메리와 사위 윌리엄 3세가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권리장전이 제정되어 의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죠. 앤 여왕 시대인 1707년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공식적으로 합병되었어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죽자 독일의 하노버 왕가에서 조지 1세가 와서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이후 18세기 내내 하노버 왕조가 통치했고 이 시기에 영국은 진정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상업과 해상무역이 발달하면서 영국 함대가 바다를 지배했고 식민지도 크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메리카 독립전쟁에서 13개 식민지를 잃는 큰 타격을 받기도 했죠.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으로 성장했어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영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에게 세계 패권을 넘겨주고 식민지들도 차례로 독립시켜야 했죠. 하지만 2000년에 걸친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특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영어에는 로마의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의 게르만어, 바이킹의 고대 노르드어, 노르만의 프랑스어가 모두 섞여 있죠.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여정이 오늘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